클러스터를 데이터 센터에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이런 것들을 리더 시스템즈의 김쌤 팀장님 게스트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팀장님 요새 어떠세요? 진짜 그 올해 네. 이 GPU 클러스터가 네. 많이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들 이제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시작인 거죠? 네, 시작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수요나 이제 뭐 견적 요청, 뭐 컨설팅 요청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POC라든지. 네, 국가적으로도 클러스터링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그래도 이제 올해 올때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팀장님 보시기에 내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관이나 네. 이런 기업의 이런 용도에서 그래도 GPU 클러스터가 네. 많이 활성화되겠다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컴퓨팅의 이제 새로운 단위가 데이터 센터 단위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AI 쪽 머신러닝 분야, 그 다음에 뭐 유전자나 유체역학 뭐 요런 이제 정밀 계산 하거나 뭐 요런 부분 등등의 분야에서 GPU 클러스터를 이제 데이터 센터 단위로 이제 확장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저 궁금한 게 예전에 HPC라는 것은 몇십 년 전부터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슈퍼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예. 그런 영역도 GPU 클러스터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겁니까? 그런 영역도? 옛날 HPC의 영역을. 네. 우리가 HPC 요 클러스터라고 얘기하던 시절은 GPU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빠르게 계산을 하거나 뭐 요런 것들이 잘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CPU를 이용한 클러스터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상청이나 이런 이제 HPC를 오래 사용했던 분야들은 지금도 이제 배정밀도 계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좀 더 정밀한 계산이 필요한 부분은 아직도 HPC 쪽 CPU 클러스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뭐 안정밀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일단 단정 밀도 계산, 그러니까 일반적인 싱글 프리시즌이라고 그러죠. 싱글 프리시즌, 하프 프리시즌, 뭐 이런 식의 계산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제 GPU가 이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패턴을 뭔가 막 찾아낸다든지 뭐 이런 분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 계산이 아니라. 네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특히 이제 이 엔비디아 DGX A100 GPU를 갖고 우리가 GPU 클러스터를 하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데 이게 DGX A100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클러스터를 하려면 쿨링이라든지 네트워크, 스토리지, 또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 또 GPU, 여러 개의 GPU 카드들을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오늘 김 팀장님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클러스터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클러스터 설계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정된 공간 안에 많은 서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발열 해소, 공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쿨링. 예.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이제 시스템 수량, 렉 하나당 얼마나 넣을지, 그 다음에 렉과 렉 사이의 거리, 스토리지의 양은 얼마나 넣을지, 그리고 네트워크는 얼마나 넣을지, 요런 것들이 중요하게 이제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GPU 클러스터가 기업에서 많이 확장되면 이 쿨링 시스템도 굉장히 커다란 이제 사업적인 기회가 오겠네요. 이쪽도. 네, 그렇죠. 공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조를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항목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항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구성 요소는 이제 크게 이제 컴퓨트 노드, 실제 계산할 노드, 그 계산할 노드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들, 그리고 그 계산을 처리할 수 있는 스토리지, 그리고 요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한 OS와 클러스터 솔루션,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노드는 이제 DGX A100 서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전 세대보다 약 2배 이상, 2배에서 2배 이상의 퍼포먼스를 가지는 장비고, 이 장비는 이제 나온 지 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크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용 GPU도 엔비디아 GPU가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저 A100은 클러스터용 GPU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데이터 센터용?
요 DGX A100 서버는 데이터 센터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요 서버 말고도 그 엔비디아 A100 GPU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연구용으로도 A100을 이용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서버를 이제 서버 간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기존의 DGX 모델들은 이제 컴퓨트 노드를 위한 인피니밴드가 4슬롯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GPU당 하나씩 해서 8개, 그리고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위한 인피니밴드 슬롯이 이제 하나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하나를 추가 옵션으로 해서 총 12포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더 큰 대역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탑재된 슬롯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저 큰 규모의 클러스터에 이제 케이블들을 다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QM8700 뭐 200G 대역폭을 포트당 소화할 수 있는 40포트 스위치, 그리고 뭐 그 200G 이더넷, 그러니까 인피니밴드 네트워크, 이더넷 네트워크 요렇게 소화할 수 있는 스위치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잘 아는 원지 네트워크, 원지 이더넷 네트워크를 이제 연결할 수 있는 48포트 스위치 등 여러 가지 이제 엔비디아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슈퍼팟 이제 DGX가 이제 140대가 구성되어 있는 인프라에서 필요한 스위치와 케이블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요. 이제 스위치 대수도 이제 뭐 스위치가 뭐 몇백 대, 백몇십 대씩 들어가고, 뭐 케이블이 뭐 1000개 이상씩 들어가는데, 요 부분은 뭐 실제 뭐 사용자가 고려해야 될 상황은 아니고요. 예. 요 부분은 이제 슈퍼팟을 구성하게 되면은 이제 뭐 저희나 엔비디아 쪽에서 해결을 해주는 거니까 뭐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분리를 해줘야 된다. 요 정도만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리를 하는 이유가 네.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 쪽은 네. 학습할 데이터의 양이 엄청 많고 예.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전 세대보다 이제 2배로 인피니밴드 포트가 많아진 이유가 GPU 간의 대역폭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거든요. 대역폭이 커야지 조금 더 빠르게 통신할 수 있고, 근데 요 컴퓨터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통합을 하게 되면은 한쪽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한쪽은 파일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대역폭에서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를 나눠서 계산은 계산만, 그다음에 파일 전송은 주고받는 거는 파일 전송만,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지 뭐 성능 요구사항 요거에 있어서는 이제 뭐 실질적으로 모든 고객들이 140대 슈퍼팟을 구성하기는 힘드니까, 예, 뭐 140대 슈퍼팟을 구성할 때는 어느 정도의 대역폭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야지 이제 되는지, 그리고 뭐 싱글 SU 뭐 10대 뭐 20대 요 정도 규모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대역폭이 권장되는지, 요거는 이제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엔비디아 쪽에서의 경험과 HPC 쪽에서의 이제 쌓여온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요 정도는 되어야 뭐 굿, 베러, 베스트 요 정도의 이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고객들이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 데이터 용량, 데이터의 수량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스토리지가 과거에 비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거듭을 했어요. 기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HDD, 하드디스크를 사용을 하다가 SSD로 넘어가게 되고, SSD에서 이제 NVMe라는 이제 적층식 메모리를 가진 SSD 저장 매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과거에 하드디스크 24개를 레이드를 했을 때 밴드위스가
이제 10G 정도만 되어도 이제 커버가 가능했었어요. 근데 24개를 하드를 하면은 이제 부피도 엄청 커지고 서버도 이제 꽉꽉 채워 넣어야, 서버 안에 꽉꽉 채워 넣어야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뭐 100개를 넣으면은 한 40G, 그다음에 250개를 넣어야 이제 한 100G 정도의 대역폭을 사용한다고 봤는데, SSD로 넘어오면서는 SSD를 2개만 껴도 10G 대역폭과 비슷하게 돼요. 9개를 넣으면 40G, 24개를 넣으면은 100G. 기존에는 24개로 10G밖에 안 되던 게 이 24개로 100G를 이제 네네. 커버를 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NVMe 4세대가 되게 되고, NVMe 디스크 하나만 해도 약 3.5GB per second에 3500MB 정도의 대역폭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만 쓰더라도 10G로는 부족한 상황이 네. 나오게 돼요. 2개만 해도 40G를 넘어서고, 4개를 달아야 100G와 맞먹는. 그런데 이런 디스크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고 많은 노드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대역폭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SD보다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이제 병목이 되는. 그래서 아까 200G를 쓰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역폭을 늘려야 되고, 네트워크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근데 있는 오늘 겁니다. 설명하실 게 NVMe 말고도 네. 저걸 더 빠르게 더 할 수 있는 거를 오늘 또 얘기해 주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요 뒤로 이제 나오게 될 내용들인데, 요 NVMe까지든 이제 단일 노드에서의 디스크 구성을 했음에도 요런 100G 이상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한 장표고요. 이제 요 뒤에서 이제 설명드릴 내용에 있어서는 GPU 이제 다이렉트라는, 크게 이제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이제 요런 기술이 있어요. 저게 쉽게 말하면 언제 나온 기술입니까? 저게 GPU 다이렉트가. GPU 다이렉트 자체는 뭐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5년 이상, 6년 이상 된 기술인데, 지금 와서야 이제 조금 더 각광받고 더 필요로 하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토리지 용량과 대역폭과 속도가 늘어나면서 그것들을 이제 노드 간 통신을 하는데 이제 병목이 생기고 레이턴시가 올라가고 거쳐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GPU 다이렉트라는 기술이 조금 더 이제 주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 방식을 보면은 GPU 메모리에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는 스토리지에서 이제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리고 PCI 스위치를 거치고 시스템 메모리를 거치고 CPU를 거쳤다가 다시 이제 CPU에서 메모리, GPU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단계가 추가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물론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는 아니지만 한 달이 한 뎁스를 건널 때마다 그만큼 지연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GPU 다이렉트라는 기술을 통해서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 바로 GPU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스템 메모리나 CPU를 거치지 않고도 다이렉트로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역폭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한 몇 배나 빨라지는 걸까요? 뭐 절대값은 아니지만 대략, 네. 뭐 못해도 한 4배 정도는 3-4배? 네, 3-4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이제 요것도 이제 환경에 따라 조금씩 이제 달라지겠지만, 네, 그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가 GPU 다이렉트를 사용을 했을 때, 그리고 GPU 다이렉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이제 데이터 플로우를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Without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요거는 이제 기존 방식이죠. 스토리지에서 스토리지 CPU,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에 인피니밴드 디바이스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넣어야 될 서버에 이제 똑같이 네트워크 디바이스, 메모리, CPU,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거꾸로 해서 시스템 메모리, GPU 메모리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지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스토리지에서 시스템 메모리를 통해서 바로 네트워크 디바이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받는 쪽도 인피니밴드 카드를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통해서 바로 GPU로 가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 위쪽에 있는 그림처럼 CPU를 안 거치게 되기 때문에 네네. 예, 그만큼 더 이제 빨라지게 되죠. 저기 뭐야? 근데 여기서 RDMA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 RDMA는 뭐예요? RDMA는 리모트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는 말의 약자인데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은 다이렉트 통신, GPU 다이렉트 통신을 하기 위한 뭐 프로토콜 네네. 이름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오케이. 예. 자, 근데 뭐야? 여기 중간 그림에 네네. 저거면 다 된 것 같은데 네. 맨 밑에 그림은 네. 이게 스토리지 단에서 네네. 좀 더 뭐 가속화 시켜주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 전 뭐예요? 맨 밑에 쪽을 보시면은 이제 뭐 CMB에서 뭐 NFS 환경에서 이제 요 스토리지 시스템 메모리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예, 아예 그냥 스토리지 요 NFS 프로토콜에서 바로 네트워크 디바이스로 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 스토리지 단에서도 불필요한 과정이 또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받는 쪽은 뭐 똑같이 다이렉트로 받아가는 거고. 저거는 그러면 맨 밑에 저런 것들은 스토리지 벤더가 하는 겁니까? 저거는? 예, 요런 것들은 이제 분산 스토리지급 정도, 예, 전문 스토리지 벤더사 규모나 아니면은 그 정도 규모를 커버할 수 있는 오케이. 오픈 소스들도 있기는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GPU 클러스터를 이제 구현하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스토리지 같은 거를 고려할 때 네, 저런 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네, 체크해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예, 최고의 퍼포먼스를 이제 그렇겠네요. 가질 수가 있죠. 아무래도 투자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뭐 기업에서도 부담하는 금액이 이제 크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예, 된다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GPU 다이렉트를 사용을 했을 때 밴드위스 차이가 이제 얼마나 나느냐, 예,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용자들한테 이제 도입하는 고객분들한테는. 그래서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의 이제 베이스는 X86 64비트 시스템의 A100 GPU를 장착한 환경에서의 테스트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파란색 라인이 이제 GPU 다이렉트를 사용한 메모리 카피 성능이고, 여기 밑에 있는 회색이 이제 기존의 이제 쿠다 메모리 카피, 네, GPU 네. 메모리의 데이터를 카피하는 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밴드위스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메가바이트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보통 우리가 뭐 4K 액세스 뭐 이런 기능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바이트 단위로 갈 때는 뭐 완전 극소수의 바이트일 때는 뭐 다 시작하는 거고 용량이 작으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64비트부터 이제 차이가 극명하게 나기 시작하면서 킬로바이트 단위로 올라가면서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 대역폭의 차이가 나오고 있죠. 여기는 뭐 1000이 안 되는 수준인데 여기는 이제 뭐 4000, 뭐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4K까지 왔을 때는 이제 10기가까지도 차이가 나는 10기가고, 여기에서는 이제 2000 언저리. 네. 그러니까 뭐 퍼포먼스로 보면은 뭐 거의 뭐 5배 이상 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용량이 커지게 되면은 이제 비슷해지는 구간이나 역전되는 구간이 나오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메모리 카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뭐 한꺼번에 이렇게 막 몇 기가씩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텍스트 처리를 하거나 자연어 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뭐 글자 하나, 한글 기준으로 글자 하나가 2바이트밖에 안 돼요. 알파벳은 1바이트.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메모리 카피하는 용량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대단히 작은 용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그래프는 이제 성능 차이가 확실하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요 그래프는 이제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호스트 서버에서 이제 호스트 서버나 이제 호스트 스토리지에서 GPU로 카피하는 성능의 이제 그래프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제 GPU에서 호스트로 이제 처리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내보낼 때에도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바이트 단위에서 뭐 4K까지 뭐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뭐 16바이트에서는 뭐 9.6배 16바이트 뭐 요 정도 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데이터가 뭐 작거나 아니면은 뭐 쿠다 메모리 카피 할 때는 GPU 카피하는 용량이 뭐 커지면은 별 차이가 없겠지만 보통은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이용한 데이터 카피가 기존 방식보다는 이제 훨씬 효율이 좋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왼쪽에는 호스트 디바이스, 오른쪽에는 디바이스 투 호스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예 시작점부터 틀리죠. 예.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는 이제 4바이트 기준으로 51.8배나 이제 레이턴시가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실질적으로 수치가 얼마인지 나와 있진 않은데, 그래서 뭐 4K까지 왔을 때도 거의 뭐 50배 정도는 나겠죠. 예.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서는 이제 뭐 16바이트에서 가장 이제 좋은 효율을 보이는데, 요것도 이제 한 26.3배 이렇게. 실제로 그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 나노 세컨드 단위는 사람은 이제 체감할 수 없는 수치긴 한데, 요 시간 단위의 처리량이 이제 몇 천만, 몇 억 건, 뭐, 요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요 정도의 차이는 이제 실제 데이터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를 구성해야 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있어서는 NFS나 뭐 병렬 파일 시스템 같은 거를 사용해서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거기서 이제 로컬 캐시로 이제 받는 이제 그 속도도 이제 모자라서 로컬 캐시, 각 서버에 로컬 캐시로 이제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쓰기 캐시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뭐 크게 말하면은 이제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지원하는 스토리지 같은 것들을 도입하고 이제 DGX A100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이제 된 상태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드리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스토리지 벤더사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뭐 한 7개 정도가 있지만, 요 벤더사들 스토리지도 뭐 지금 당장은 뭐 여기 나열되어 있는 모든 스토리지가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지원을 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다 지원을 할 거예요. 네. 지금 어쨌든 간에 그것을 엔비디아로부터 그거를 그 서티를 더 과정 중에 있겠죠, 지금요. 예, 그렇죠. 안 돼 있는데도. 네. 서티 받은 업체, 뭐 서티를 준비 중인 업체, 뭐 다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뭐 요런 벤더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그넘 IO라고 해서, 매그넘 IO는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컴퓨팅 단위가 이제 데이터 센터 단위로 이제 확장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데이터 센터 단위에서 이제 가속 컴퓨팅 성능을 이제 조금이라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비동기식 지능형 데이터 센터 IO를 위한 아키텍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PC에 I/O 있듯이 매그넘 IO는 데이터 센터 IO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GPU, 이제 단일 노드에서도 멀티 GPU, 그리고 멀티 노드 뭐 이런 곳에서 이제 가속화를 위해서 이제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I/O 성능을 이제 극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항목별로 대표적인 기술을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트워크 I/O, 스토리지 I/O, 인 네트워크 컴퓨트, 그 다음에 I/O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 I/O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GPU 다이렉트 RDMA 라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I/O에서는 이제 오늘 설명드렸던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 네트워크 컴퓨터에서는 이제 각 노드들의 이제 통신을 하는 요 인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이제 엔비디아 그 멜라녹스 샤프 기술이라고 해서 그 정상적으로 네트워크 구성을 했으면은 요 샤프 기능을 이용해서 한 단계 더 낮은 레이턴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더 적은 레이턴시? 예. 어,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벤더사의 네트워크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노드와 노드 간이니까 아무래도. 예. 그리고 I/O 매니지먼트에서는 이제 멜라녹스 UFM 기술이라고 해서 요것도 네트워크 엔비디아 멜라녹스 UFM 네트워크 관리 서버 같은 건데, 요 UFM을 이용하면은 현재 우리 클러스터에서 이제 데이터 흐름, 그 다음에 속도 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인네트워크 컴퓨팅이나 I/O 매니지먼트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네. 왜 멜라녹스를 왜 인수했는지를 알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클러스터 단위, 데이터 센터가 단위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가장 큰 병목 구간은 노드 간의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요 네트워크 부분을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자사 기술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조금 더 진보된 데이터 센터 기술을 이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인수를 하지 않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뭐 GPU 다이렉트 기술은 GPU 다이렉트 기술에 있어서는 이제 GPU 다이렉트 쉐어드 시스템, 요거는 이제 GPU와 시스템 메모리를 이제 쉐어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GPU 다이렉트 P2P, 그다음에 RDMA, Async 요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제 각 GPU 간, 각 노드 간의 GPU 간에 이제 조금 더 빠른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기술들, 이제 요런 하드웨어 단의 이제 기술들로 해서 이제 DGX 클러스터를 이제 구성을 다 하셨다면 이제 뭐 OS 설치하고 이제 위에 솔루션을 올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DGX OS, 기존 서버, 벤더사 서버들은 사용자가 직접 OS 설치하고 드라이버 설치하고 네트워크 세팅하고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DGX의 경우에는 DGX OS라는 통합 솔루션 OS를 이용해서 그냥 설치만 가지고도 이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단계는 다 스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DGX A100 기준으로 실제 OS 설치 시간은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얼마 안 걸리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서버다 보니까 리부팅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예, 그래서 다 합치면은 뭐 여유 있게 뭐 1시간 안쪽으로 네, OS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서버 같은 경우에는 OS 설치만 비슷하게 시간이 그렇죠. 소요가 되고 네. 나머지 또 다 하나하나 다 세팅을 해줘야 그렇죠. 되니까 네. 네. OS 설치하고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 커넥트 X6 이제 엔비디아 멜라녹스 이제 인피니밴드 카드의 이제 세대별 이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 버전인 커넥트 X6를 이용해서 200G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OS를 이제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하면은 더욱더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우리가 잘 아는 RJ 원지도 사용했는데 이제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더 큰 밴드위스나 속도가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AI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속도가 네. 경쟁력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속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노드 간의 통신이 가장 병목이기 때문에
요 노드 간 통신 대역폭을 늘려주는 게 핵심 포인트. 그 다음에 대역폭이 늘어나는 만큼 레이턴시도 줄어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엔비디아 네트워크 엔비디아 멜라노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각종 이제 매그넘아이오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최상의 클러스터 퍼포먼스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Q&A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현동님께서요, 엔비디아 GPU 클라우드와 연계가 가능한 AI 관련 소프트웨어, 도구, 라이브러리 등의 활용이 매우 간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는 어렵지 않은지요? 네, 엔비디아 GPU 클라우드, 즉 NGC의 경우는 일반적인 유저들도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나 툴 같은 거 세팅을 힘들게 하지 않고 호환성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많은 유저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게 목적이고요. 네네. 요 연계나 사용하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분이 도커를 어느 정도 사용하실 줄 아시는 레벨이시라면은 전혀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NGC, 엔비디아 GPU 클라우드는 앞으로 계속 또 발전해 나가겠네요. 굉장히. 네. 처음에는 뭐 진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뭐 텐서플로우, 과거에 뭐 카페, 뭐 토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그런 것들 위주로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더 많은 툴 그리고 SDK 뭐 클라라나 뭐 이런 뭐 관련 여러 가지 SDK 그리고 HPC 쪽도 이제 NGC 쪽에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서 네. 갈수록 세팅이 힘들어서 사용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을 이제 NGC를 통하여 네. 도커 컨테이너로 쉽게 쓸 수 있게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뭔가 계속해서 더 발전되면 나중에 엔비디아가 저걸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겠다, 나중에. 뭔가. 그렇죠. 네. 네. 지금은 어떤 제품이 아니라. 또 여현동님께서요, 디법스 DGX 파드 관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쿠버네티스, 슬럼 등을 이용해 인프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별도로 유료 서비스인지요? 네, 디법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냥 깃에서 이제 배포되고 있는 오픈 소스입니다.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쿠버네티스, 슬럼, 뭐 기타 이제 프로비저닝, OS 배포, 그다음에 모니터링, 자원 모니터링 같은 것들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 사용하는 것 자체는 굳이 DGX를 이용한 슈퍼팟이 아니더라도 클러스터 시스템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 요게 이제 유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슈퍼팟을 도입할 때 엔비디아 쪽에서 특별한 서비스가 하나가 더 있어요. 요게 이제 유료 서비스가 되는 거고, 요 유료 서비스 안에는 클러스터의 시작 A to Z까지를 전부 엔비디아 본사 차원에서 서포팅을 해주고 메이지드 있습니다. 서비스네요. 메이지드 서비스. 네. 자, 이규현님께서요. 혹시 암 서버 기반에서도 이용 가능한지요? 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애플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X86에서 암 CPU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뭐 시간이 지날수록 암 서버도 이제 많이 이제 만들어질 것이라고 이제 뭐 다들 보고는 있는데 현재 뭐 암 서버에서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사용은 가능한데 서드 파티나 뭐 이런 호환성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는 X86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직 엔비디아가 그 정식으로 암을 인수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게 허락이 되고 막 완전 진짜 밀렵이 되면 저런 것들이 활성화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현동님께서 모든 AI 프로젝트에 DGX 슈퍼파드가 필요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도입하기 좋은 조직은 어떤 분야일까요? 네, 슈퍼팟 자체가 이제 DGX A100이라는 고가 장비가 140대가 들어가는 대형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 단위의 클러스터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좀 커다란 모델을 이용하여 트레이닝하는 이제 그런 쪽들에서 이제 많이 도입하기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뭐 GPT-3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이제 자연어 처리라든지 뭐 요런 쪽에 이제 초대형
데이터 모델들을 처리하는 조직에서는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정수님, 엔비디아의 DGX 슈퍼팟 솔루션의 차별화된 특장점이 무엇인지요? 네, 요거에 있어서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그 엔비디아 본사 차원에서 이제 슈퍼팟 도입 시에 이제 유료 서비스, 네,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A to Z까지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관리 솔루션까지, 벤치마크랑 관리 솔루션까지 한 벤더사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성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신 유료 소프트웨어 지원에 쿠버플로우도 포함되어 있는지요? 쿠베플로우 자체가 GPU 쿠버네티스 상에서 GPU 멀티노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쿠베플로우가 어느 정도 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디봅스를 이용해서 쿠버네티스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쿠베플로우도 추가로 설치를 해야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쿠베플로우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멀티노드를 정상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니까요. 전영진님,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와 컴퓨터 노드 사이의 연결을 위해서는 5 채널과 UTP 케이블 중 어느 종류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GDS 성능이 가장 잘 발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노드가 충족돼야 할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GDS는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인피니밴드나 인피니밴드급의 대역폭을 사용하는 이더넷, 그러니까 즉 멜라녹스 카드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스토리지도 이제 인피니밴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지 솔루션도 GDS를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네트워크 카드, 그리고 그 네트워크 카드와 호환되는 대역폭의 케이블, 일반적으로 지금 뭐 적어주신 FC나 UTP 케이블들은 사용을 하지 않고요. 그 인피니밴드 케이블이라서 뭐 케이블 형태는 이제 FC 광 케이블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더 높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케이블이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성원님, 요즘은 GPU와 CPU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엔비디아가 지향하는 CPU의 사용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거는 이제 뭐 질문 주신 대로 엔비디아가 지향하는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확하게 뭐 어떤 목적인지는 네, 알 수가 없는 분야라고 예,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다음에 전유성님께서는 센이나 블록 스토리지가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요것도 뭐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내용인데요. 센이나 블록 스토리지를 사용을 못하시거나 적합하지 않은 거는 아닌데 GDS를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슈퍼팟 정도 데이터 센터 규모의 클러스터에 스토리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분산 스토리지급의 대역폭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제가 전문 스토리지 엔지니어는 아니라서 센이나 블록 스토리지가 현재는 대역폭이 어디까지 지원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분산 스토리지와 GDS를 지원하는 인피니밴드 대역폭을 지원하는 스토리지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세션 1의 Q&A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김 팀장님께서 그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아까 가만히 송출되는 동안에 완전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다 답변을 거의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별적인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김 팀장님 좀 오늘 좋은 것도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개별적으로 다 답글 달았으니까 김 팀장님께 박수 좀 쳐주시고요. 네. 자, 팀장님, 지금 이제 이렇게 GPU 클러스터 확산되면서 네. 아까 뭐 질문에도 나온 것 같은데 단어 네. 딥옵스, 네. 데브옵스도 아니고 네. 딥옵스, ML옵스도 아니고 네. 딥옵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는 엔비디아가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제너럴한 용어예요? 딥옵스라는 거였어요. 그 딥옵스의 어원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네네. 요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Git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소스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에 계신 이제 개발자분들께서 이제 클러스터 관련 솔루션을 만들면서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 개발자분들과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사용자분들이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솔루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즘 보면 뭐 토크IT에서도 우리가 보통 오케스트레이션 하면 네. 쿠버네티스가 거의 대명사고 디폴트거든요. 네, 일반 IT 분야에서는. 네네. 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디봅스에서는 또 슬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럼 이렇게 이 둘의 차이, 그러니까 슬럼이나 네. 쿠버네티스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네. 그거 좀 잠깐 말씀해 주신다면. 뭐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면은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한 클러스터 도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관리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슬럼의 경우에는 기존에 예전부터 그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그러면 HPC 때부터 있었습니까? 슬럼은? 네, HPC 시절부터 사용하고 있는 클러스터 관리 솔루션으로서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단위를 관리를 하고 컨테이너와 노드 단위를 관리를 하고 슬럼은 실제 이제 베어메탈 서버들 실제 서버의 리소스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요. 이 슬럼과 쿠버네티스가 디봅스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럼은 기존의 이제 HPC 환경에서 사용하던 스케줄러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베이스는 이제 뭐 나중에 설명드릴 쿠버네티스와는 달리 실제 베어메탈 서버에 직접적으로 설치가 되고 직접적인 이제 서버 리얼 리소스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배치 작업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뭐 스케줄링들 그다음에 MPI를 이용한 멀티노드 작업 그리고 뭐 대기열 관리 뭐 백필 스케줄링 그다음에 사용자 계정에 대한 뭐 권한 부여라든지 뭐 리소스 부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해 이제 쌓아온 노하우들을 이용해서 버전업 되면서 이제 완벽하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슬럼이 아까 이제 베어메탈 네. 거기 관리한다는데 이것이 베어메탈뿐만 아니라 네. 컨테이너 환경도 얘가 관리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컨테이너를 지원한 지가 얼마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뭐 한 1, 2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지금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작업도 이제 서밋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 지원 기능까지도 이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이런 이제 디봅스를 추가하려는 이런 데이터 센터에서 슬럼을 많이 쓰고 있나요? 어떤가요, 실제? 제 경험에 볼 때는 기업체들이 초반에는 쿠버네티스를 이제 많이 선호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다른 쪽에서도 많이 이걸 쓰고 있으니까 쿠버네티스를.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규모가 이제 뭐 랩 단위 요런 거에서 데이터 센터 단위로 커지다 보니까 요것들을 이제 하드웨어 리소스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실제 HPC 기술들이 이제 AI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통 스케줄러 같은 것들, 정통 HPC 스케줄러, HPC 기술들이 이제 많이 접목이 되고 있고, 그것들을 이제 조금 더 관리하기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슬럼을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있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디봅스를 이용해서 슬럼을 배포를 하는 이제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화 툴이에요. 그래서 깃을 통해서 소스를 다운 받고 나서 그 소스에 우리가 필요한 노드 정보들을 입력해주고 간단하게 쉘 스크립트만 실행해 주시면은 ensible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클러스터 노드에 슬럼이 자동으로 배포가 됩니다. 예전에는
슬럼 설치를 하면은 각 노드의 클러스터 설정해줘야 되고 뭐 GPU 인식시키고 하는 것들이 되게 좀 어렵거나 잘 안 되거나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DGX를 이용한 그 디봅스 설치를 하면은 그냥 스크립트 한 번만 실행시키면 자동으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럼 배포 시에는 헤드노드에는 이제 컨트롤러, 슬럼 컨트롤러 이제 컨트롤 해야 되니까요. 예. 관리 노드에서는 이제 컨트롤러랑 데이터베이스가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노드에는 이제 슬럼 데몬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슬럼 데몬이 배포가 되고 이제 추가로 이제 뭐 NFS나 뭐 개발자 도구, HPC용 개발자 도구, 그 다음에 뭐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 같은 모니터링 툴 이런 것들 하고 뭐 컨테이너 실행을 이제 하기 위해서 싱귤레리티나 아니면은 그냥 컨테이너 자체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헤드 노드는 이제 노드를 여러 개를 가지고 가면은 컨트롤러나 데이터베이스는 별개의 서버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드 노드와 컴퓨터 노드가 이제 하는 일이 각각 다르고 이제 배포되는 항목들이 다 배포가 되면은 이제 사용자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오게 돼서 구축은 이제 여기까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봅스는 슬럼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도 자동으로 배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원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슬럼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소스로 이제 컨테이너들을 이제 여러 가지 컨테이너들을 이용한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능한 이제 솔루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뭐 노드 관리,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는 팟 관리죠. 파드 관리랑 뭐 어느 정도의 이제 워크로드, 뭐 배치 워크로드나 뭐 스케줄링 같은 거는 뭐 쿠버네티스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가능을 하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슬럼이 이제 저는 이제 엔지니어 입장이니까 슬럼이 인프라 관리, 리소스 관리 쪽에서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쿠버네티스는 이제 아무래도 사용자들, 쿠버네티스 하면서 제너럴 퍼포스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뭐 한 10대 정도까지 어느 정도 그래도 사람이 수동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뭐 랩 단위 클러스터, 요 정도 랩 단위 이하의 클러스터에는 뭐 쿠버네티스를 쓰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뭐 관리자나 뭐 이런 수동으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이상의 규모에서는 이제 슬럼이 조금 더 관리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사용자가 쓰는 데 있어서는 슬럼에서 지원하는 거, 쿠버네티스에 지원하는 거 거의 뭐 똑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명령어 체계가 이제 쿠버네티스가 뭐 타이핑하는 글자는 많아도 명령어 체계가 조금 더 쉬울 수도 약간 있거나, 직관적이다. 예, 직관적이고 좀 이제 자료도 조금 더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배우기는 쿠버네티스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슬럼도 뭐 익숙해지면은 결국에는 명령어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만 이해를 하시면은 작업을 하시는데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둘 다 좋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깃에서 소스를 다운 받아서 노드 정보 세팅해주고 엔시블 이용해서 이제 실행을 해주면은 자동으로 배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쪽도 마찬가지죠. 컨트롤러 노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K8s, 쿠버네티스 컨트롤러 서비스가 올라가게 되고, 컴퓨팅 노드는 쿠블렛 데몬, 이제 팟들을 이제 배포를 받고 처리할 수 있는 쿠블렛 데몬,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GPU를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옵션으로 이제 뭐 룩이라고 부르죠. 그
이용한 클러스터 스토리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그리고 쿠베플로우 멀티노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쿠베플로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베플로우 플랫폼이 이제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베이스를 그 모니터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슬럼에서 설치된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보다는 약간 몇몇 항목들이 제한되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네네. 항목 중에 제한되는 항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뭐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에서는 할 때는 이제 베어메탈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베어메탈 쪽에 몇몇 디바이스들은 예, 그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거죠. 예, 모니터링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요런 이제 관리 솔루션을까지 설치하고 나면은 이제 사용자가 이제 이제 실제로 이제 개발하고 트레이닝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 과정이 뭐 슈퍼팟이던 뭐 클러스터던 이제 인프라 구성이 완료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